답을 해주기 시작하네요. 한번 읽어보죠.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 주로 양자 장론 퀀텀 필드 티오리이며 그 중에서도 게이지 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게이지 이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게이지 이론이 사실은 양자 장론이라는 표준 모형의 기반이 되는 물리학 이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의 부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자 장론이 뭔지 챗GPT가 정리해 주는 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양자 장론이란 양자 장론 퀀텀 필드 티오리라는 것은 입자들을 장의 들뜸 상태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군요. 즉 입자라는 것, 양자론에서는 입자라는 것이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은 양자, 즉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퀀텀 티오리라면, 퀀텀 필드 티오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입자들은 장의 들뜸, 어떤 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가장 근원적인 요소, 물질 세계의 근원적인 요소는 영어로는 필드라고 하는 장이다 라는 뜻인 거죠. 고전적인 장의 예로는 전자기장이 있는데 그 전자기장 같은 그 장의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한 것, 즉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퀀타이즈 되어 있다. 가장 작은 단위, 특이한 성격이 일어나는 입자가 퀀타이즈 되는 그런 양자의 단위로 내려가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듯이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을 중첩적으로 동시에 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장의 세계에서도 펼쳐진다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입자는 장의 양자화된 흥분 상태로 간주된다. 위에서 말한 장의 들뜸 상태가 입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네요. 전자기장의 양자화, 즉 전자기장의 들뜸 상태는 광자로 표현된다. 즉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장이 어떤 들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광자가 어떤 힘들을 전자기력을 힘을 매개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 양자 장론의 핵심적인 요소가 게이지 이론, 게이지 티오리라는 건데 물리 법칙이 어떤 국소 대칭, 로컬 시메트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지엽적으로 위치가 바뀌어도 시메트리가 깨지지 않는, 대칭성이 깨지지 않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된다. 그 전제하에서 즉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때 대칭성이 진실성을 보장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대칭성에 따라 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그래서 그 소립자들의 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대칭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 대칭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매개자들, 즉 입자들의 이름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거겠죠. 표준 모형은 다음 세 가지 게이지 대칭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U1 게이지군으로 설명을 하고 그때 이 군이라는 것이 현대 수학계 개념인 거죠. 군론이라는 수론 현대 수학의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자기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요소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광자라는 빛이라는 매개체를 상정해서 말하자면은 전자기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양력, 즉 핵안에서 양성자 사이의 관계라든지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관계가 이제 약한 핵력이겠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SU2 게이지군이고, 수학적으로요. 그것들의 매개하는, 그 힘을 매개하는 매개자는 W 또는 G 보존이라고 부른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강력, SU3는 강력이라는 것은 양성자 사이가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또는 양성자를 만드는 쿼크들이 붙어서 양성자를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데, 그때 매개자는 글루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 대칭군이 결합된 구조가 SU3 곱하기 SU2 곱하기 SU1이라는 수학적인 수식으로 나타낸다. 즉 양자 장론 안에 수학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게이지 대칭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게이지 대칭이라는 개념이 자발적 대칭 깨짐,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양력과 전자기력이 고에너지에서는 하나의 힘처럼 행동하다가 에너지가 낮아지면 나뉘게 되는 현상. 수학적으로는 양력과 전자기력이 고에너지에서는 하나의 힘처럼 서술이 되는데, 에너지가 낮아지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인가 보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힉스 메커니즘이 도입됐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힉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알기로 한 60년대에 이미 예측을 한 건데, 즉 이 이론들이 전체적으로 맞으려면 힉스 입자라는 것이 생겨 있어야 된다. 그 당시까지는 얼마 전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힉스라는 입자가 있어야 되고, 그 힉스가 하는 역할,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설명이 된다. 그런 뜻인 거죠. 힉스 입자의 발견은 2012년 이 이론의 중요한 검증이었다. 2012년에 이제 힉스 입자가 발견이 돼서 엄청나게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된 일식대 빛의 꺾임 현상이 발견된 그런 것처럼 2012년에 신의 입자가 발견됐다.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서 엄청나게 미디어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죠. 요약하자면, 즉 표준 모형은 양자 장론과 게이지 대칭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기본임 전자력, 양력, 강력과 기본 입자들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이다. 그러게요. 양자 장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장의 개념으로 입자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게이지 대칭이라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가져와서 전자기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이라는 그 힘들을 설명해내는 그런 이론들, 그것이 바로 양자 장론이고, 그게 표준 모형의 이론적 기반이다. 양자 장론하면 이제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죠.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인가요? 파인만이라는 과학자 중에서 슈퍼스타 중에 하나이죠. 아인슈타인은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라면, 아인슈타인처럼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 이제 파인만이라는 사람인데, 파인만이 양자 장론을 만든 건지 아니면 양자 장론을 발전시킨 건지 정확한 내용들은 다는 잘 모르겠는데, 파인만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누가 만들었는지, 양자 장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계속 물어보죠. 양자 장론의 기원과 발달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을 설명해줘. 해보죠. 양자 장론의 기원과 발달 과정.
양자 장론이 이 양자론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좋아. 양자 장론, QFT, 퀀텀 필드 티오리의 기원과 발달 과정은 근대 물리학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돼.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 양자 장론의 기원과 발달. 1. 고전장 이론 시대 19세기 후반 1800년대 말에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죠?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증명했던 전자기 장 자석에 이제 철가루를 뿌려갖고 보여줬죠. 그런 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연밀하게 잘 표현한 사람이 맥스웰이죠. 맥스웰의 전자기장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맥스웰 방정식을 제안했다. 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때가 이제 19세기 후반이다. 이런 뜻인 걸로 보여지네요. 전자기장은 장으로 독립적인 실체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장이라는 개념이 물리학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줬다. 그렇군요. 맥스웰의 방정식이 장이라는 개념이 물리학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이제 그 당시까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장이라는 것은 전하를 가진 전자 같은 또는 양성자 같은 입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엑스트라 같은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잘하면 장이 보다 더 근본적인 실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어떤 생각의 기반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양자역학의 등장 1900년대에서 1920년대 한 20년 동안 막스 플랑크 1900년에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광전 효과 설명을 위해 광자, 빛의 양자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다 주는 그런 연구가 됐던 거죠. 사실 상대론이 훨씬 더 유명하긴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준 이론은 빛의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이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보어, 하이젠베르그, 슈레딩거 같은 사람들이 원자의 내부의 전자운동을 설명할 때 양자역학, 전자가 퀀텀, 양자, 즉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실체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낸 그런 이론이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인 거죠. 하지만 이 시점의 양자역학은 입자만을 다루고 있었고 장은 고전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그때 그 전자 같은 그 입자, 양성자 같은 그 입자만을 다루는 것이지 그것들의 활동 무대인 장, 전자기 장 자체를 주 관심사로 다루는 그런 건 아니었다. 3. 양자역학 플러스 장 이퀄 양자장론의 시작. 그게 이제 1920년대에 시작을 했군요. 그래서 1930년대에 완성 그 시기를 거치면서 양자역학의 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디렉 1927년 폴 디렉이었던 것 같으네요. 폴 디렉이라는 사람의 전자기장을 양자화하려는 시도 양자 전자기학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라고 보여지네요. 양자 전자기학의 시초를 디렉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물체를 입자들을 양자화하는 규모가 작아지면 그 크기가 작아지면 양자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장도 그런 것이 아니냐. 즉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전자기 장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을 만드는 양자 전자기학 QED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디렉 방정식
양자역학의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라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죠. 물리학에서는 이제 방정식, 수학계 방정식으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입자들, 퀀타이즈된 그런 양자 입자들의 움직임을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양자 장의 전기 장의 양자적인 그런 모습들을 디렉 방정식으로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다. 그것이 1928년, 꽤 오래전이네요. 전자의 상대론적 파동 방정식을 제안했다. 그 말은 이제 상대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주의 상대론, 특수 상대론일 거예요. 특수 상대론과 일반 상대론이 있다면 속도를 다루는 빛의 속도를 다룸으로써 생겨난 특수 상대론과 전자의 움직임을 장을 퀀타이즈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써서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전자의 상대론적 파동 방정식인 디렉 방정식을 제안했다. 그런데 그 디렉 방정식의 내용을 보면 반입자, 즉 전자하고는 전하가 다른 플러스 전하를 가진 전자 같은 그런 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런 대칭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전자에 반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발견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학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실제 실험적으로 경험했던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양전자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이 디렉 방정식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론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그런 시도로서 최초일 것이다. 이 시기를 통해 입자 이꼴 장의 양자적 흥분 상태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필드 티오리라는 장론이라는 것이 입자라는 것은 사실 장에 들뜬 상태이다. 흥분 상태이다. 이런 개념이 이 폴 디렉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군요. 리차드 파인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군요. 저한테는. 자, 양자 전자기학 QED의 정립이 폴 디렉이 제안한 이 양자 전자기학이 1940년에서 1950년대 그때 이제 정립이 됐다. QED는 전자와 광자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으로 40에서 50년대에 정립이 됐는데 하지만 계산에서 무한대 발산이 자주 나왔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방정식을 풀었을 때 폴 디렉이 제안한 그런 디렉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값이 나온다. 무한대 발산하는 그런 값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이론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재규격화, 리노멀라이제이션, 재규격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전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현상들을 즉 수학 방정식을 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겠죠. 그 재규격화 노력, 리노멀라이제이션의 노력에 파인만이 관여를 했군요. 파인만, 슈잉거, 도이슨 등이 디렉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또 그걸 통해서
전자들의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인만인 거죠. 양자 장론이 수학적으로 일관된 이론임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 시도가 양자 장론이 수학적인 일관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제부터 이제 표준 모형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네요. 어쨌든 이제 양자 장론, 폴 디렉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학적인 그런 장치들을 잘 마련해준 그런 파인만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 장론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립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이론을 통해서 소립자들의 모습들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네요. 표준 모형의 전개, 1960년대, 70년대, 그때가 바로 60년에서 70년대. 아까 이야기했던 힉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입자를 제안해는 이런 입자가 있어야 된다. 이 이론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입자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이제 60년대에 있었던 거죠. 여러 입자들과 힘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글래시오, 와인버그, 살람, 전자기력과 양력을 전자 양력으로 통일. 그때 이제 파인만까지는 전자들을 장의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지자마자 전자기력뿐만 아니라 핵 사이의 힘, 양력, 또 핵의 강력, 이런 것도 또 핵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때 이제 게이지 이론, 대칭성의 개념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해되는 바로는 그러네요. 전자의 모습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반전자, 즉 전자에 반하는 반입자가 이제 예측이 되고, 그러고 났더니 그런 대칭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났더니 그게 이제 게이지 대칭성 개념인 거죠. 그러고 났더니 핵력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됐다. 그런데 그 현상이, 그 설명들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힉스라는 그런 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수학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그 힉스라는 입자가 있어야지 입자들의 질량을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 힉스 메커니즘으로 질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 힉스라는 입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다. 1970년대 말까지 세 가지 힘,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통합한 표준 모형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양자 장론을 기반으로 한 표준 모형의 전성시대였는데, 그렇지만 힉스 입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6번째, 현대 양자 장론과 연구 동향,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를 이제 살펴보면 초대칭, 슈퍼스메트리, 끈이론, 스트링 티오리, 양자 중력 이론, 퀀텀 그래비티, 그 다음에 ADS, CFT 등 다양한 이론적 확장이 시도가 됐다. 아마 이 부분은 양자 장론이 핵력 2개, 그리고 전자기력까지 3개의 힘을 설명하는데, 우주에 존재한다는 4가지 힘, 즉 마지막 힘, 중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중력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론, 장의 이론으로 중력까지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잘 아는 스트링 띠오리, 끈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슈퍼 시메트리 띠오리, 초대칭 띠오리라든지 양자 중력 띠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왔다. 그죠? 여전히 중력은 QFT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아직 양자 장론과 중력이라는 일반 상대론이 표현하는 힘은 통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양자 중력은 미해결 문제 중에 하나. 그런데 힉스 입자가 2012년에 발견됨으로써 표준 모형의 중요한 검증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연스럽게 중력도 양자 장론으로 쉽게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은 이제 나쁜 뉴스라면, 표준 모형이 예측했던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입자, 힉스 입자가 실제로 2012년에 발견된 그런 면이 있다. 이 두 가지 2012년에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서 엄청나게 미디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마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서 에딩턴에 의해서 일식 때 빛이 꺾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막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 특필되고 뭐 이런 때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여튼 표로 양자 장론이 기원과 발전을 정리를 해줬네요. 19세기 1920년대, 1940에서 50년대, 60에서 70년대 거의 한 20년 단위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있었군요. 맥스웰이 장의 개념을 정립했고, 디렉이라는 사람이 양자 장론의 기초, 즉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고, 파인만이 그 디렉 방정식의 문제점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양자 장론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나중에 그 양자 장론을 기반으로 표준 모형이라는 입자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그런 마치 우주론의 빅뱅 이론이 있듯이 입자, 소립자들에게는 표준 모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든 사람이 와인버그, 글래셔, 살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중력까지 합쳐서 양자론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끈이론, 초대칭 이론, 양자 중력 이론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되어 오고 있다. 그렇군요. 이게 양자 장 이론이라는 표준 모형의 이론적 기반인 거죠. 그럼 뭐 오늘 과학 공부는 여기까지 해볼까요? 감사합니다.